겨울이면 정말 메가 키워드로 떠오르는 붕어빵을 접목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재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그 붕어빵에 첨가하면서 다양한 붕어빵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괴짜들의 모임 너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저희 너드 컨테이너에 모신 분은 정미듬 님이라고 네.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마케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자기 소개와 함께 네. 간단하게 어떤 걸 또 다른 마케터 일은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약간 하나의 수식어로 표현하기가 인생이 그 다양한 과정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저를 소개할 때는 뭐 가슴이 뛰면 행동하는 프로 실행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요리 엔잡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뛰면 행동하는 프로 실행러이자 요리 엔잡러 정미듬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방랑식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이 방랑식객을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좀 다양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다 이미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나는 요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쭉 들어보다 보면 사실은 17살 때 처음 이제 요리에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요리를 이제 조리고를 진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21살 때쯤 이제 요리 산업을 F&B 산업에 계시면서 어떤 이제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시면서 이런 방랑식객 컨텐츠에 도달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보통 저희가 고등학교를 진학한다 했으면 인문계를 갈지 아니면 실업계를 갈지 약간 그렇게만 보통 두 개로 나누지 전 조리고라는 걸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보통 대학교는 보통 뭐 이렇게 요리 쪽 간다면 보통 대학교 때 저는 전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결정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난 확실히 이걸 할 거야 라는 고등학교 때 꿈보다는 보통 대학 잘 가서 그때 가서 고민하지가 많은데 어떻게 조리고라는 그 엄청 빠른 결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서 요 이야기부터 전 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원래 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인문계나 실업계나 아니면 뭐 특목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때 막 약간 특성화고등학교 군 같은 게 일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책이나 그 보도자료들이 조금씩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좀 요리를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친누나가 이런 학교도 있다고 추천을 한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때는 사실 제가 3남매 중에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좀 공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막 특목고나 외고나 막 이런 데 가길 바라셨는데 뭔가 저는 한 번쯤은 이제 부모님이 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제 좀 가슴을 끓게 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요리였거든요. 그 요리가 됐던 계기가 원래 제가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왕따까지는 아닌데 막 놀림도 많이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통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맞벌이 하셨을 때 그 한 번 할머니가 저를 봐주러 오셨는데 외할머니가 근데 그때 마침 외할머니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용돈을 가지고 슈퍼로 가서 미역을 한 봉지 사오고 그거로 미역국을 끓여드렸는데 그 미역을 그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그냥 쓰는 것만 아니까 미역 한 봉지를 통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끓였는데 근데 진짜 한강수처럼 막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데 그래서 이게 괜히 뭐 해드리려고 하다가 괜히 더 혼나기만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습해 주시면서 너무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무언가에 노력된 결과물로 액션을 하면 누군가에게 행복한 미소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 미역국 이후로도 부모님 결혼기념일 때 막 밥솥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거나 이런 소소한 뭔가 행복이나 나도 노력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요리가 좀 인생에 되게 큰 부분이 됐어요. 요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크게 와닿았던 경험이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가 약간 중학교쯤이었어가지고 그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침 조리고등학교를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조리고등학교를 진학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좀 반대가 심하셨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은 스타 셰프들이 막 엄청 유명하긴 하지만 그때는 뭔가 요리는 좀 남자보다는 여자가 하는 게 맞고 뭔가 요리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그렇게 좀 어려운 길을 가시길 원하지 않으셨었는데, 제가 이름이 믿음이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1년 동안 200일 이상 막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고민을 1년 동안 해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 그래서 부모님이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해서 승인하시고 조리고등학교에 마침내 진학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일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 정도로 진지하게 할 때는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것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어 보여서요 라고 해서 진학을 하는 경우도 네. 상당히 많아요. 그 조리고에서도 아마 충분히 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진심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200일가량 네. 되는 일수를 채우며 기도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간절한지 어필이 되었다 보니까 근데 너무너무 또 신기한 건 고등학교 때의 이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되게 어렸을 때 생성이 된 거잖아요. 네네. 중학교 때. 요리로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많은 일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닿았다는 건 되게 네네네. 멋있는 일인데, 근데 순탄치는 않았어요. 네. 들어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인터뷰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리에 대한 회의감을 좀 느꼈던 때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는 어떤 회의감이 좀 오셨는지, 네. 그리고 그때 그래서 회의감으로 인해서 어떤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이미 3년 요리를 정석적으로 배우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똑같은 과정을 또 1년 총 4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상상하던 그런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리보다는 뭐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대회에 나가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사람들만 보통 밀어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던 진짜 요리의 본질이 맞나 라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저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그래도 못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점수만 잘 받고 하는 요리를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냥 마냥 재밌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도제화되다 보니까 그냥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서 그러면은 그만하기 전에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되게 순수하게 꿨던 꿈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요리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국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에 나가서 진짜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한식을 알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언젠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뭐 엄청 유명해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보고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 군대에서 뭐 세계 여행이나 막 이런 책을 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한식을 외국인 친구들한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요리를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세계 여행을 계획하게 됐고, 그 한식 전파 세계 여행 이후에 뭔가 저의 그 속에 있던 좀 갈증들이 해소되는 게 있어서 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내가 그 외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면 그래도 내 꿈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 그런 도전을 했고 그 도전 속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군대에서도 그런 현실적으로 좀 내가 이걸 점수제로 받고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만 밀어주는 이 시장 구조에 약간 한탄하면서
다른 시장을 찾은 거는 아니라 또 그 시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네네. 찾으셨던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 그래서 어떤 전담 요리사를 네네, 맞아요. 장군님 요리사로서 네네네.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책을 읽으면서 해외 친구들한테 내가 이걸 요리를 알려줄 수 있다면 이 요리라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다면을 고민을 하셨고 결국에는 진짜로 나와서 해외를 다니시면서 1년간 해외 네. 외국인 분들에게 한식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작업을 정말 사실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되게 어쨌든 요리에 대한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계속 찾으셨던 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 이제 그런 외국인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 그 뒤로 또 책을 만들게 네네네. 되셨어요. 이 책은 좀 어떤 책으로 만들게 된 건지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책 제목이 당신의 그 미소가 좋아서입니다. 조금 사실 정보적보다는 시적인 제목이긴 한데요. 제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가 당신의 그 미소가 좋아서였어가지고 내가 무언가의 노력을 한 과정으로서 누군가에게 미소를 선물할 수 있다는 그 지점 때문에 당신의 그 미소가 좋아서라는 여행기를 담았고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멋지게 세계 여행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사실 그 하나의 그 달성을 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그리고 불안함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고 제가 여행을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그렇지만 여행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계 여행 가기 전까지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했던 행동이 그냥 갑자기 0에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는 자취방에서 친구랑 같이 힐링 키친이라는 프로젝트도 했었고요. 그냥 학교에서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 있는 분들을 막 이렇게 불러서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간단한 그런 토크도 하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고 다양한 뭐 블로그 적고 컨텐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모든 그냥 작은 과정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세계 여행이 된 거지 사실 뭐 그냥 짜잔 하고 되는 거는 없다라는 것들을 그 모든 과정을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분들이 뭔가 얘가 이렇게 자랑하는 글을 썼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이게 정말 1에서 100까지 가기에는 정말 99번의 순탄치 않은 부딪힘과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아야 결국에 좀 내가 이상하던 거에 도달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담았고 그래서 제가 책 멘트 중에 제가 썼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약간 누군가의 꿈을 쫓고 누군가의 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저도 약간 저의 꿈을 그리면서 누군가 앞선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제가 이렇게 컨텐츠로 나온다 보니까 제 컨텐츠를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그렇죠.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게나마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고 가끔씩 요즘에도 식당에 가거나 요리하시는 분들 만나면 거의 한 7, 8년이 됐는데 제 컨텐츠를 그때 보고 엄청 도움이 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이후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저도 누군가한테 작게나마 인생에 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걸 어쨌든 기록을 하셨던 거고 그게 누군가 정말 도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계속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는 거잖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 힐링 키친도 사실은 그랬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기억에 남을 만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힐링 키친도 그렇고 해외 경험이던 국내 경험이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좀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실 일단 여행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펜팔 친구를 만났던 건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좀 이제 요리를 하고 나서 좀 사회적으로 좀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내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아 근데 외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서면으로라도 미리 친해지면 그래도 만날 때 그런 벽을 하나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군대에서도 그 펜팔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터키 친구랑 펜팔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연이 닿아서 그 세계 여행을 하다가 거의 한 일주일 차 때쯤 그 친구네 집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터키 앙카라라는 도시였는데, 여행지는 아니고 정말 상업 도시인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제가 요리한다고 하니까 매일 삼시세끼 차려주시고, 그리고 같이 거기에서 만났던 에잼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너는 손님이라고 하고 돈 하나도 못 쓰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 날은 제가 이렇게 한식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이유 없는 좀 사랑과 뭔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그런 계기여서, 저한테는 사실 여행 중에서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좀 가장 딱 강렬한 기억은 한 에피소드, 한 가지 좀 여행지보다는 제가 한식을 전파하러 한 맞아요. 세계여행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 비건인 친구들이나 베지테리언이었던 친구들이 많아서 한식을 해주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은 보통 멸치를 넣고 육수를 끓이거나 아니면 뭐 젓갈 같은 거로 베이스로 양념을 하거나, 그리고 보통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걸 약간 갑자기 다 빼고 맛있게 만들려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약간 좀 인상적으로 남았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나라 좀 한식을 좀 더 많은 외국인들한테 전파를 하려면 내가 좀 그런 베지테리언들의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내가 요리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걸 더 널리 전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기로 사실 비건 식당까지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비건도 그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기만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유제품도 네, 맞습니다.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젓갈 같은 것도 아예 거의, 그러니까 유럽 쪽은 아예 이것도 못 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드시는 건가요? 그게 약간 거의 7단계로 나눠지는데, 진짜 전혀 안 먹는 비건들은 동물들이 약간 노동해서 한 뭐 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트러플인데 뭔가 돼지를 약간 이렇게 해서 암돼지가 네, 찾으니까. 네, 찾은 그런 동물의 노동이 들어가면 안 먹는 것까지 하는 극단적인 비건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 베지테리언은 뭐 예를 들면 해산물이나 가금류까지는 먹고 이런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극단의 비건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자라는 게 가장 강했고,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겐 익숙하지 않고 또 그 타겟층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도 약간 너무 그 세그먼트가 작아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베이스를 잡는 비건 식당을 하셨었고, 그 비건 식당을 하면서 또 어려움이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동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었고, 동업을 했을 때 10년지기 네네네. 정말 오랜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이 동업에 대한 갈등으로 이제 또 네네네. 어떤 해프닝들이 있고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동업과 함께 비건 식당의 어려움은 좀 어떤 게 더 있었는지, F&B의 오프라인 매장 현실은 좀 어땠었는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당장 식당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되게 우연적이고도 특이한 게, 그때 이제 친구랑 여러 가지 동업이나 사업 모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에 한 10개 정도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 딱 9개가 탈락하고 한 개가 된 게 창업허브에서 4평짜리 그 식당을 하는 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완전 의도했다기보다는 정말 10가지 도전 중에서 하나의 기회가 닿아서 식당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식당을 한다면 그동안 나의 10년 동안의 그 에피소드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원래 비건 식당을 바로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실험적인 걸 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완전 이게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상상한 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비건 식당을 시작하게 됐고, 근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저는 첫 번째 고객은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비건 식당은 했을 때는 나도 그거에 대한 감수성을 이해할 수 없겠다. 그래서 100% 비건 타깃이 아니라 비건과 논비건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식당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나중에 식당이 디벨롭 된 식당 이름이 우연히 시작됐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비건 바이 찬스예요. 비건이 비건이라는 뜻도 있고 비건 시작됐다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우연히 처음에 볼 때 비주얼은 뭔가 비건식 같지 않지만 이거 보고 오셔서 아, 비건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식당의 모든 메뉴의 베이스는 정말 비건들이 먹을 수 있는 베이스에 그 위에 올라가는 토핑류들만, 예를 들면 닭가슴살이든지 돼지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고, 논비건이 선택하면 뭐 순두부나 뭐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콩고기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형태로 해서, 근데 포스터를 만들 때는 좀 논비건 것같이 같이 배리해서 좀 어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주얼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게, 확실히 사업은 비건 사업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공급 업체가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2배 띄워버리면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너무 컸고요. 그리고 비건을 하다 보면 보통은 냉동보다는 입체류나 좀 신선 채소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단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비건 식당 가면 아, 왜 고기도 안 넣는데 이렇게 비싸, 그 이유를 사실 깨닫게 되는 게 비건 사업을 해보시면 할 수 있거든요. 단가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고 그런 공급 업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점을 해버리면 그 가격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여러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진짜 찐 비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교차 오염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름을 튀기는 것조차도 다 따로따로 튀기고 도마도 따로따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의 제3의 네네. 그래서 진짜 거의 잘 시간이 없었고요. 맨날 저희가 다 수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적 문제도 있었지만 서로 닳고 달아서 더 동업이 힘들었던 그런 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비건에 대한 산업적 구조 이해를 못하고 비건에 대한 컬처의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네네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구조가 이 비건이 채소지만 육류보다 왜 더 비싼가에 대한 네네. 건 약간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가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컨텐츠들이 좀 요즘은 해결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마침 컨텐츠를 하고 계시고, 그 컨텐츠에는 좀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까요? 비건적으로 내가 사회 대중들이 조금 더 알 수 있게, 혹은 음식 문화에 있어서 비건 말고도 이런 것들이 왜 행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원래 약간 지향하는 요리 자체가 조금은 인류애적일 수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뭐 비건도 비건이지만 좀 사회적으로 좀 순환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영향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추구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비건 사업을 하고 나서 쉽지 않은 점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그 감수성을,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감수성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느 정도 하나의 모멘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향점을 단순히 제가 완전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건으로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뭔가 로컬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나, 그리고 숨겨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알리는 것들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지금은 완전 비건 쪽보다는 그런 좀 로컬 쪽이나 그리고 좀 가치 있는 식당을 좀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건 식당을 운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건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콘텐츠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깊은 가치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예를 들면 고기를 먹더라도 저희는 최대한 비선호 부위를 약간 수비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죄책감이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리고 저희는 그때 메뉴 선택을 할 때도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10,000원 뒤에 212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당 212원씩도 기부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단계별로 약간 이걸 소비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객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좀 심도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뭐 사업이 엎어진 것도 있지만 좀 로컬 사업이나 사업 모델을 좀 전환을 한 계기가 제가 조금 더 내가 고객이 1차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파운더를 마켓 핏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게 됐는데, 지금 또 이제 조금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옆으로 좀 새는데, 지금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 말했다가 저기 말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 괜찮아요. 같아가지고. 정리는 제가 네, 해드립니다. 네. 이해는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면 다시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쭤본 건, 비건에 대한 식당을 하셨고, 그게 일단 산업적 수요도라던가 공급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동업이 이제 끝나게 되었고, 근데 이러한 요리 산업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산업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안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적인 부분이었을 네네네. 것이고, 그럼 컨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네. 방랑식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시면서 좀 그런 것들을 풀어보셨는지를 여쭤봤는데, 아,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방랑식객 안에서 가장 첫 단에는 그런 것들을 풀어보셨다. 그리고 네네네. 사실은 매장에 있을 때도 매장에서 어떤 음식을 구상할 때도 비선호 부위를 이제 음식 메뉴로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낭비하지 않고 지구에게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구축하면서 메뉴를 만들어도 보았고, 기부하는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도입을 해봤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서 또 이제는 푸드 트럭까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컨텐츠 안에 방랑식객에서는 뭐 홍성, 영주, 경주 등 로컬에 내려가서 농업도 배우셨던 것 같고, 또 그 배운 경험과 함께 붕어빵 푸드트럭을 시작을 해서 전국 여행하며 콘텐츠를 하셨는데, 네. 이건 좀 어떤 건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요 붕어빵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는 알고 있는 게 문난이 감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가는 감자가 아니라 유명하죠. 약간 좀 쓸 수 없는 감자들, 음.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고 걔를 붕어빵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거를 붕어빵에 활용하셔서 붕어빵 트럭을 운영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되게 약간 챗GPT 같으시네요. 제가 뭘 말해도 약간 딱 정리를 모든 걸 다 담아서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제가 동업이 좀 안 좋게 끝나게 되고, 네. 또 세계 여행을 갈 때처럼 인생의 한 두 번째 되게 고비이자 현타가 왔어요. 네. 네, 이게 요리가 진짜 이제 10년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도전했던 게 식당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뭔가 정말 인생의 큰 한 부분이 무너진 느낌이 들어서, 진짜 한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홍성에서 그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홍성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홍성이 약간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90% 이상의 면적이 유기농 특구예요. 그리고 좀 다양한 멋있으신 농부님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 가서 다양한 거기 로컬 창업자분들이나 농부님들을 만나고, 되게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되게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근본적인 저도 농업을 같이 배우면서 그 가치를 거기에서 익히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이용해서 좀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홍성을 시작해서 다양한 좀 지역들과 접점을 갖고,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좀 로컬 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배우면서 또 못난이 감자라는 그거를 발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난이 감자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할까 했던 생각으로 붕어빵 트럭을 시작하신 건지, 붕어빵 트럭을 어떤 계기로 하셨는데 또 그거를 시스템, 선구조를 요리로 사람에게도
지구에게도 선구조의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라는 마음이 항상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못난이 감자를 쓰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못난이 감자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 홍성에 있을 때 어떤 그 청년마을에 가 있었는데 그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어떤 그 농부님 밭에 있는 그 좀 씨알이 되게 작거나 큰 이런 씨감자들이 뭐 좀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거의 1톤 정도로 이걸 유통하는 것보다는 밭에 뿌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작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1톤을 통째로 수매해서 우리가 좀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때 거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뭘 해볼까 하다가 제가 비건 식당을 하면서 3번의 팝업 과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후무스나 콩이나 이런 비건을 내세운 그런 사업 모델 했을 때는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후반에는 아예 약간 좀 대중적인 키워드, 좀 이탈리안식으로 바꿨거든요. 예를 들면 로제 파스타, 트러플 뇨끼,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앞에다가 정말 메가 키워드들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일단 비건에 대한 인식보다는 유입이 되는 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숨은 가치를 전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 감자 가지고 뭐 파인다이닝식 같이 뭐 코스 요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겨울이면 정말 메가 키워드로 떠오르는 붕어빵을 접목을 한다면 되게 좀 단순한 수단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재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기로 감자가 생각해보면 매쉬를 하면 그 팥 앙금이랑 텍스처가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구현을 해서 감자 붕어빵을 만들면 좀 더 바이럴하기 좋고 이 감자 붕어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 수매한 감자를 같이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기로 어쨌든 감자 붕어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감자 붕어빵을 만들고 나서 고민이 됐던 거는 로컬의 한계가 유동 인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붕어빵 기계가 바퀴가 달렸으면 더 많은 지역이 이 가치를 전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매번 그 매대를 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닐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퀴를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푸드트럭을 사야겠다. 대신에 또 고민을 했던 거는 뭔가 저는 또 마케팅 측면에서 뭔가를 할 때는 진짜 좀 이목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초대형으로 만들거나 초미니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좀 나만의 좀 캐릭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실 비용상으로 막 진짜 3천만 원 들여서 푸드트럭 특장할 그런 깜냥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고 저렴한 그런 푸드트럭을 구매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단종된 라보라는 푸드트럭을 거의 5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푸드트럭에 붕어빵 기계랑 다양한 걸 세팅을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이나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감자 붕어빵 플러스 그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그 붕어빵에 첨가하면서 다양한 붕어빵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요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가면 또 있더라고요. 네. 정말 좀 대단한 도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돌아다니는 말은 이렇게 쉽지만 트럭부터 이렇게 다 설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것들 끌고 또 움직이셔야 되고 또 트럭이 제가 알기로는 수동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1종을 가지고 있겠지만 엄청 애먹었습니다. 그게 약간 의자가 바로 엔진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되게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 열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뭐 80km 이상 속력 내기가 힘들고 이런 다양한 지점이 있지만 그런 되게 그 뜨거움 때문인지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을 이끌고 리스크는 많지만 되게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좀 나와도 비슷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애물단지 같지만 저한테는 또 애정하는 지금 저의 인생 첫 차기도 합니다.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CEO분들의 그 성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차가 약간 오래 꾸준하게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빠르게 가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업가분들 중에
일정한 속도, 80km 이상 가지는 못하지만, 원래 근데 그래요. 일하다 보면, 알죠? 일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80km 이상은 일 못하고. 근데 또, 이렇게 좀, 어떤 특정 환경에서 노출되면은 그게, 이렇게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우리도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것조차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력으로 보여서 그냥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일을 약간 이런 것들이 차가 과열돼서 사실 안에선 더워 네, 죽겠는데 밖에서 봤을 땐 그 또한 되게 매력 있는 건데 되게 멋있다 이렇게 보였던 그 차처럼 그래서 그 차가 또 하나의 언어였던 게 그냥 주유소를 가든 세차하러 가든 주변에 아저씨들이 말을 걸어요. 이거 뭐 파는 거야? 하면서 나도 예전에 30년 동안 영업했었는데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후일담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진짜 하나의 뭔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언어 같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진짜 차가 다 검은색이에요. 올검이에요, 차가. 아까 그 사진 네, 맞죠? 맞아요. 되게 이게 라보라는 차도 신기한데 검은색으로 다 칠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이목이 끌리고 더 이렇게 궁금함을 유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 좀 들긴 해요. 어떻게 근데 이 붕어빵 프로젝트는 계속 좀 온고잉 상태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사실 올해 1월에 또 새로운 엔잡이 생기고 나서부터 네. 조금 약간 그 붕어빵 사업은 살짝 지금 일시정지 상태이긴 한데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재밌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좀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재밌는 했어요. 걸 갖고 계신 분이라서 한 번 더 조금 해를 나눠볼게요. 2024년에 일어났던 일은 그러면 일단 붕어빵 트럭에 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농업을 배웠고 그 농업을 배우면서 생겼던 어떤 이제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작물을 활용한 프로젝트 참여를 하시면서 붕어빵 프로젝트가 탄생하였고 그거를 1년 동안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컨텐츠화하는 방랑 식객이 되었고 그 동시에 2024년은 그런 이제 해였는데 2025년인 올해는 또 엔잡이라고 하셨는데 마케터로 네.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또 좀 꽤나 이름 있는 네, 이름이 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F&B 산업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는 네, 기업이죠. 네. 그 기업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2025년은 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겨울 프로젝트가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마케터로 있는 팀 이름이 유저 로열티 팀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앱 기반으로 한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앱에서 좀 주요 구매자, 좀 GMV를 많이 일으키는 그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크리에이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을 거고 그런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관리 당하는 고객이었는데요. 그래서 고객이었는데 또 이제 제가 우수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관계자분들하고도 연이 되고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올해 1월부터 그렇게 마케터로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뭐 전혀 관련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요리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뭐 마케팅도 그렇고 고객을 생각해서 그 고객의 정말 미세한 하나하나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그 과정 자체는 뭐 요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제가 지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식당 말고는 회사 경험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 구조나 그리고 좀 미세한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한 6개월 넘게 일하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고 크리에이터 활동들은 또 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사이드로 지금 계속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활동들을 계속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 푸드트럭을 어떻게 할까. 근데 시즌2니까 조금 더 변화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직은 자세하게 이야기가 꾸려지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너드 컨테이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공개 오픈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마케터라는 직군이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뭐야 왜 갑자기 뭐 F&B 계속 종사하시다가 푸드트럭까지도 오케이 계속 F&B니까 근데 왜 갑자기 마케터로 뛰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CEO를 했기 때문에 CEO가 아니라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도 똑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과정이 다 안에 있거든요. 브랜딩, 마케팅, 뭐 회계제문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건너뛴 게 아니라 어떤 그 과정 중 일부를 조금 더 특별하게 약간 뾰족하게 꺼내 오셔서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걸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앞단에서 모든 고객을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도 본인이 스스로 돼봤고, 고객도 돼봤고, 고객을 마주하는 가장 앞단에 있던 사람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농작물, 가장 1차 생산물에도 접근하셨던 분이라 모든 전 과정을 아울러 계셨던 분이라 어떻게 보면 이 마케터라는 직업이 안 어울리고 생뚱 같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배우고 있는 지금 현황에서. 저는 뭐 프로세스도 프로세스인데 단순 프로세스였으면 저도 그냥 뛰쳐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 작년엔 내가 거기에서 얼마를 줘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단가 측정을 하고 이 고객한테 어떠한 그런 워딩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걸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입장을 바꿔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래서 이 정도 단가밖에 받을 수 없었구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다시 내가 내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월급도 받고 시스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서 좋은 기회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진짜 이게 중요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공간 디깅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를 인터뷰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의 관점으로서 느꼈던 거와 이 전문가분들의 이 관점과 너무 다르고 또 공간 기획자의 분들하고 의도와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약간 반반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게 보이고 여기서 무언가를 더 보완하면 이런 게 더 좋겠구나 막 이런 게 보여서 배울 게 이런 식이라면 되게 많겠구나 이 반반의 구조에 껴들어 보는 것 그 틈에 한번 서 있어 보는 것 근데 거기 계셔서 이 다음 넥스트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경험과 함께 또 지금 멋지게 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넥스트 시즌 그리고 이게 또 다 끝나고 올해뿐만 아니라 3년 후, 5년 후 어떤 미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래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그려지실까요? 제가 뭐 닉네임을 방랑식객으로 정하기도 했지만 좀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헤매고 방랑하고 끊임없이 정말 저의 약간 도전을 갈구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꿈이 있다면 좀 해외로 다시 나가서 뭐 비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되게 좋은 식재료나 이런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와 공간으로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그 푸드트럭 채널 명도 약간 how to far 이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거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약간 이 작은 라보 푸드트럭이 정말 뉴욕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F&B 모델을 지금 이렇게 회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모아서 차곡차곡 제가 세계 여행을 계획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의 지향점을 만들려는 단계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헤맬 겁니다. 나중에 언젠간 뉴욕에서도 붕어빵을 만날 수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한국에서도 쌍둥이 컵밥 만드시는 네, 분들 맞아요. 그분들이 엄청 미국 가서 유명하시죠. 엄청 유명히 성공하고 브랜드를 엄청 크게 내시고 이제 샤크탱크 투자도 네, 나갔죠. 맞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한국인 너무 많다. 오히려 그런 네. 쪽이 낫다 해가지고 계속 하고 맞아요. 계신데 오히려 그 라보트럭이 뭔가 미국에서 그 지점마다 있는 하나의 약간 아이덴티티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도 들었어요. 전 사실 인터뷰 하는데 너무 지금 행복해서 막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왜냐면 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들으면서 저는 청자 입장이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도와드리는 입장인데 너무 재밌어요. 들으면서 기대되고.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재미있게도 계속 방랑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이런 재미있는 시도들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가치나 철학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야기를 다 벌써 나눠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첫 단에 해주실 때는 저는 음식으로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의 책 이름 또한 그러셨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음식으로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철학이 전체적으로 F&B라고 딱 뭔가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음식을 통해서 지구라던가 사람, 인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때 선순환할 수 있는 거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는 게 어떤 철학과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맞을까요? 네, 너무 제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전 나중에 진짜 너무 두 분께 감사하네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분을 내시게 돼서 그러면 이 생각하시는 가치나 철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지금 지켜가는 이 목표를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워낙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챌린징을 하셨고 또 올해도 좀 챌린징 하고 계실 거니까 또 이거를 진행하시는 과정 혹은 목표를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고민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 뭐 꼭 하나만 뽑는다면은 어떤 게 가장 고민되시고 그거를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요즘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사실 예전보다 좀 불도저 같은 추진력보다는 좀 망설임이 예전보다 많아졌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리스크를 든든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벽이 되게 20대라는 청춘이었는데 맞아요. 30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주변의 걱정, 이렇게 과연 살아가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한번 가속 페달 밟으면 진짜 끝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그 사고 나가지고 차가 전복되더라도 그냥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앞에 막 경찰이 있는 것 같으면 브레이크 조금씩 밟고 뭔가 끝까지 막 확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거에 좀 연료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너드 컨테이너 같이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같이 연료를 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나만의 길을 잘 닫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꿈과 비전에 있어서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이 내가 꿈꾸고 있는 게 되게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이 아무래도 앞으로 너드 컨테이너에서 만나 뵙게 되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 고민을 시작으로 또 새로 또 재밌는 것들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피하시는 분은 아니고 또 뭔가 방안을 만들어내세요. 뭐 못난이 감자만 해도요.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럼 이걸 해결한 방안은 뭐지?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님을 성장시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다음 질문이 마침 저희가 실패나 시행착오로부터 좀 어떤 배움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는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땐 좀 어떤 거에 대한 시행착오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로 인한 성장이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 지금 생각하는 건 사실 그 동업이 잘못되고 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잘 안 됐을 때 당시에는 사실 제 잘못보다는 그 친구를 조금 더 원망하게 되지만 이제 한 2,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원인들에 대해서 사업을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했었고 어떤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불화가 생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다시 시작이거든요. 네. 뭔가 2년 동안 진짜 참 많이 더 헤맸어요. 더 많이 좋게 말하면 방랑인데 네. 방황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실패의 과정. 그래서 제가 푸드트럭을 준비했을 때도 네. 그 어떤 공방의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저는 약간 푸드트럭 구조를 되게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사장님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너처럼 준비만 하다가 겨울 시즌 다 지나고 장사도 못 해보고 차 파는 친구들 많이 봤다. 장사는 배짱이다. 일단 나가서 부딪혀보고 깨져도 보고 그리고 이제 합법이 아니어도 단속도 당해보고 이거 자체가 장사고 사업인데 너는 왜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냐. 네. 준비만 하지 말고 부딪혀라. 그래서 지금 푸드트럭도 그렇고 동업도 그렇고 그런 깨지는 과정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로부터. 제가 자주 이렇게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미 성공하셨고 근데 그런 분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도 약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해봐요. 그리고 다들 안 된다고 하고 뭔가 이거 될 것 같아? 이래서 문제고 문제고 근데 문제인 거 따지면 안 되는 거밖에 없어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사람들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말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되게 만드는 수는 다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렇게 또 살고 계시고 그 장사할 때 말했던 그 아저씨 분께서 조언해 주셨던 분께서 준비만 하다 끝난다. 해봐라. 배짱이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배짱. 네. 또 마침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너드 컨테이너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지금 이 리스크로 인해서 약간 자꾸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 이 제동이 걸리는 상황에서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해줄 누군가 팀원이면 팀원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앞길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앞으로 너드 컨테이너에는 미드님과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좀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 또 그런 걸 너드 컨테이너 팟캐스트 혹은 책,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 생산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네. 이제 이 질문과 함께 저희의 인터뷰를 마무리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마지막 질문은 저희 성우님께서 네. 해주실 건데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아까 하신 거랑 좀 비슷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제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컨테이너에 어떤 걸 담고 싶으시냐라는 질문을 드려요.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믿음님의 본인에게 이제 담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꿈을 이루시려는 분들, 혹은 믿음님의 얘기를 보고 이제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같이 담아서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누군가의 꿈을 쫓아서 저의 꿈을 꿨고 그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의 꿈을 쫓으면서 새로운 꿈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고 힘을 받게 됐던 그런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 이 컨테이너조차도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진솔한 과정이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이뤘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부딪혔던 과정들이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힘이 되는 또 장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어쨌든 제 삶을 저의 청춘을 기록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기록이 누군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거창한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있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담는 것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여기 보일 수 있는 게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뭐 하고 싶은 사람은 분명 많을 거예요. 비슷한 일을 그런 꿈과 이상이 비슷한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이게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근데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와, 왜 이렇게 나 멍청하지? 왜 이렇게 바보 같고 왜 이렇게 모르지? 무지해. 막 자책하고. 근데 그럴 때 저희 친구들이 항상 묵묵히 해주는 말이 너 근데 이렇게 모두의 시작이 다 너 같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아. 물론 비상한 사람은 있기는 해. 모두가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은 1%야. 근데 그 1%만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너 같은 사람들이 그 1% 바깥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너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쌓였을 때 컨테이너가 차곡차곡 쌓여서 1% 지점에 가는 거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 라고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런 분의 이야기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들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만은 마시고 모두의 시작은 다 이렇다. 우리의 과정은 그냥 다 모두에게 있을 뿐이다. 라는 걸 좀 나지막히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아요. 네. 모두가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다. 그냥 그 시행착오 끝에서 결국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네. 무시도 진짜 많이 받아요. 네, 얼마 전에도 지금 되게 무시당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죠. 네, 근데 그리고 이걸 아무렇지 않게 덤덤히 사실 며칠 지났으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지. 막 그날은 뭐야 기분 나빠 막 이러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야 나만 이런 것 좀 이렇게 하나?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데 할 것도 없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같이 힘내보자는 이야기를 저희 너드 컨테이너에서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의 마지막 질문까지 해서 인터뷰는 모두 종료가 되었네요. 네, 네. 너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빛나는 그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저희에게 이 짧은 시간에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저희 이제 인사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은 항상 슬레이트를 치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 한 번만 바라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대부님 한 명 계셨어요. 이탈리아인이신 대부인데 저한테 항상 하던 말이 너가 나중에 뭔가 홍보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거를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어야 돼. 이 한마디만 했어요. 항상.